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죠. 이에 정부가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바가지 요금의 실태를 짚어보고요. 지난 21일 수원고등법원이 연세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화학적 거세가 과연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지역 축제에서 한 상인이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팔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영양 산나물 축제장. 이곳에 마련된 야시장에서 한 상인이 TV 프로그램 출연진에게 1.5kg의 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팔았습니다. 바가지 가격에 비난은 상인뿐 아니라 지역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영양군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될지. 해당 상인은 자릿세를 주고 축제에 온 외부 상인이었는데 코로나로 먹고 살기 어려워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축제 노점상들은 해당 상인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너무 비싼 자릿세 탓도 크다고 말합니다. 100, 200을 주고 들어가서 그 돈을 떼려면 그렇게 한다. 네, 이게 뉴스가 많이 됐었죠. 이게 1박 2일 출연진이었나요? 네.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름 10cm짜리 감자전 3장에 25,000원. 네. 거의 대부분이 채소인 닭갈비가 1인분 14,000원. 거기다가 최근에 또 뭐 소래포구에서 다리가 다 잘린 뭐 꽃게 뭐 해서 뭐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세 분은? 저는 이거 관광지, 저도 뭐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한 게 있으세요? 예, 일단 가면요. 축제장을 가면 사실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먹음직스럽고 그런데 받아보기 전에 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한 10,000원짜리 뭐다라고 해서 간식 같은 걸 샀는데 양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거 축제니까 그냥 뭐 의뢰 그러나 보다라고 하는 경우 많고요. 관광지 갔을 때 사실 이제 모텔급이고 이런데 아주 뭐 스위트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밖에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좀 고가로 제가 그때 투숙하고 있을 때 이 1박 2일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 애들 데리고 이제 종종 여행 가면 저는 여행의 철칙이 있어요.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지 자러 가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숙소는 제일 저렴한데. 네. 돈을 세이브해서 그 돈으로 먹자. 네. 좋은데요. 저는 이 주의거든요. 이 주의이기 때문에 숙소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한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고. 우리 M장은 혹시 바가지 요금 써본 적 있어요? 있죠.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휴양지여가지고 놀러 가서 이제 회를 먹었는데 일단 회지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매운탕에 넣어서 끓여 먹어야겠다. 해서 매운탕을 시켰더니 매운탕이 거의 국물만 오는 거예요. 육수만. 그 안에서 낚시를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넣으라는 취지였나? 네. 다들 그렇게 먹으니까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단골 손님이 없잖아요. 다 뜨내기 손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손님들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다 보니 그냥 이 저품질의 음식을 고가에 팔아도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한민 작가님도 혹시 써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동네 현지 분들 가시는데 검색해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직접 관광지에서 이렇게 덤태기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현명한 소비죠. 현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행사 MC로 지역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겼죠. 먹거리에 완전 전문가실 텐데. 진짜. 그래서 이제 로컬 맛집을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현지 주민들이 찾는 맛집. 네, 왜냐하면 그 행사장 안에 있는 음식점을 가면 당연히 바가지 쓸 위험도 크고 거기서 생긴 수익이 그 지역 사회로 흘러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발품을 팔더라도 행사장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컬 맛집을 들렸다 가자. 이게 약간 버릇이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가서 회를 먹었는데 한 접시에 15만 원 받더라고요. 너무 비싼데요? 광어회를. 네. 그러고 나서 서울에 이제 인근에 또 농수산물 시장 간 적이 있어서 보니까 거의 동량인데 4만 원 받더라고요. 네 배는. 그래서 저는 세상사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냥 싱싱한 거 먹었고 상인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래야 소화되지 안 그러면 이거 체한다. 이미 지치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신승리해야죠. 정신승리. 정신승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니까. 그런 경우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도대체 바가지가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워도 올 사람들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가지는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기록에 보면은 이집트 바가지 너무 심하다. 피라미드 앞에 가면 낙타 바가지 쓰는 놈들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1000년 전부터 쉽게 하면 뜨내기는 바가지다. 네. 이거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바가지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주 갈 일이 없고 한 번 갈 때 또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런 노력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바가지를 써도 이 정도는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국내는 조금 다르죠. 오늘 갔다 올 수 있고 뭐 이제 국내에 또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엔 볼 거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바가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볼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더 막 화나고 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지역 특산물 내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을 먹겠구나. 그리고 지역 상인들이 파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축제가 한번 한다라고 하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그러면 지역 상인분들은 원래 터 잡아서 장사하시던 곳이 있으니까 왜지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비싼 돈을 두고 이게 지자체마다 아마 규정이 다른 것 같은데 공개 입찰을 해서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곳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게 주로 이제 무슨 축제하면 그 그렇죠. 기간 동안에 천막 쭉 늘어서 거기 상인들 그런 구간이 따로 있죠. 아니면 브로커를 끼고 그 자리에 입성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입성한 상인들도 할 말은 있더라고요. 너무 비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행사 뭐 일주일도 안 하는데 거의 몇백을 내니까 내가 그걸 어쨌든 본전을 뽑으려면 외지인들, 관광객들, 뜨내기들한테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이 나서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역 축제 행사를 다녀보면 담당 공무원 숫자가 일단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1명 내지는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 관리를 맡기게 되는 거고 그 위탁 관리를 맡은 사람 어쨌든 하청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줍니다. 축제 조직 측에서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 또 하청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건설업계하고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 상인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부담이 상인분들한테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뭐 기부하러 나온 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왔는데 자리세 내고 그럼 뭐 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런 이동 상인분들이 보면 계속해서 이동 상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 축제 다니다 보면 계속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분들. 네네. 뭐 지역 장어 축제를 갔는데 밤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장어 트럭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요가 다 공급이 안 되기도 하고 거기 장어가 많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뭔가 축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장어가 굉장히 많이 좀 잡히는 것처럼 해서 장어 축제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 장어가 유명한 타 지역에서 그 장어를 수급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반 비용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원산지에서 먹으면 싸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바가지 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안 와. 네.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네. 아직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금방 있거든요. 네. 또 옵니다, 사람들은. 그래? 이게 현실 논리다?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네. 근데 그러면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 자리에 터잡고 있는 그 지역 토착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저도 이제 일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 호수공원 근처에서 고깃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수공원에서 하는 축제 중에 이제 꽃 축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지. 그 일산 시민분들은 좀 많이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 꽃 축제 할 때마다 엄청난 정체를 겪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불만이 쌓이는 게 그렇게 정체를 감수하는데 정작 지역 상권에 도움은 크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먹고 나가십니다. 행사장 안에서. 행사장 안에서. 근데 그 행사장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다 외부 업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오히려 자기네 지역에 사는 축제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제 고향이 해수욕장이지만 네. 그 철에 해수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맨날 논에 나가서 농약 치는 거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언제 가냐면 해수욕장이 이제 파장을 하고 쓰레기 주우러 학교에서 총동원 학생들. 그렇구나. 그래서 재수 좋으면 100원짜리 하나 줍고 뭐 이랬다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근데 이제 꽃축제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신지 주변 거기 주차장이 작으니까 다 안 들어가니까 외부 주차장에다 대십니다. 차 가지러 오면서 조금 사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깃집은 잘 되셨나요? 정리했죠. 여기도 일산에서도 슬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알잖아요. 바가지 쓴다라는 거. 바가지 쓴다는 거 알면서도 가는 그 심리는 뭘까요? 어딘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저희 겁니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이 굉장히 다가올수록 가슴이 옥죄어 오는데요. 안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심심해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그래서 크니까 언제까지 애들하고 다닐 수 있다는 그게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좀 주중엔 바쁘니까 주말에는 어디든지 좀 데리고 가고 싶고. 그래서 저도 맨날 검색하는 게 이제 지역 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좀 어리거든요. 너무 수영장을 가고 싶어해요. 근데 제가 제때 잘 못 데려가니까 집안에 욕조에서 이렇게 수영장 미끄럼 타는 신용을 하면서 수영장 가고 싶다니까 가슴이 미어지면서 이제 데려가야겠다. 그런 거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그래서 수영장 있는 무슨 숙박업소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숙박 앱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조식 포함돼 있어서 그래 조식 포함이면 우리 식구들 먹고 이 정도 가격이 좋겠지라고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식이? 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2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해외에 이 근거를 둔 사이트들에서는 국내의 어떤 규제가 아주 엄밀하게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좀 다소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더라도 크게 페널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선택을 안 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식 포함을 피해 다녀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제 그럴듯한 호텔 가면 조식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빵 토스트에다가 잼 발라 먹거나 컵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럴 거면 나가서 먹자. 한 끼라도. 네, 그렇습니까? 숙소는 무조건 저렴하게. 이 주의다 보니까 조식 포함든지 피하면 숙박료가 내려가잖아요. 네, 많이 내려가죠. 저는 좀 보통 그렇게 조식 포함이라고 해서 뭐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온 줄 알고 갔는데 리뷰 나쁘지 않아서 갔는데 갔더니 순 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조식이 아니라 초식 포함이었나? 다시 봤더니 초였어. 건강에 좋으라고 건강에. 야, 갑자기 난 하자는데 생식 체험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근데 내가 낸 비용은 그 이상 이 고기가 좀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후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화를 내시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는 일부. 네, 일부입니다. 일부 극소수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운영하고 가격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사실 관광지 조금 비싸다는 건 누구나 다 감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음식의 퀄리티가 좋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거기로 몰리는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 다 하고 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동이 힘든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왜냐면 아이 데리고 막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젊은 커플들은 절대 그렇게 바가지 쉽게 쓰지 않습니다. 다 찾아서 좋은 데 가고 맛있는 데 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동하시는 부모님들은 그거 이동해가지고 애 힘들게 울고 이런 얘기 그냥 돈 더 내고 먹자. 어르신들은 또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차라리 해외 나간다 이 돈으로.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해외는 이제 볼 것도 있고 나름 가서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런 걸 내가 들이는 만큼 감당하는 부분도 훨씬 크죠. 근데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봤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바가지가 없나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가지 쓰는 그 부담이 더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싸게다가.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해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버킷리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 파리의 무슨 샹젤리제 거리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라든가. 그럼 커피 한 잔에 2만 원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킷이 바가지잖아요. 네. 그러네요, 바가지 버킷. 있습니다. 예. 네, 똑같아요. 사실 저는 태국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파타야 이제 해변에 있는 곳에 놀러 갔다가 재미가 별로 없어서 우리 그럼 도심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방콕으로 이동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한 번에 가는 거니까 우리 사람 숫자도 많으니까 그냥 내고 갑시다 하고 갔는데 분명 끝까지 운행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차가 고장났다면서 도로 중간에 세우고 보닛을 여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 안 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무섭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우리 납치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벌벌 떨고 있는데 뒤에 계속 다른 택시들이 와서 보닛을 계속 여는 거예요. 거기가 지역이 넘어갈 때 그 지역 로컬 택시한테 인계를 해주면서 고장 난 척하는 스팟이더라고요. 환승 시스템이네. 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에 안 가니까 고장 난 것처럼 하면서 그 지역 택시에 인계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계 시켜야 되니까 이동할 땐 또 택시가 잘 움직이더라고요. 또 해외여행 나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또 넓어지잖아요. 네, 맞아. 돈 좀 이것도 쓰지 추억이다. 뭐. 한전도 많이 해왔고. 바로 그 점인데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것은 여행 끝에 남는 건 사진 한 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행에서 내가 어떤 느끼고자 했던 그 느낌이 망가지고 추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빗바랜다. 사실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더 뭐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는 일이 진짜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리 뭐 갈 사람 간다고 해도 이제 지역 축제가 그 지역 소멸하고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이제 지역 소멸 단계에 많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축제도 만들고 뭐 관광 스팟도 만들고 자꾸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테니까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분명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축제 경험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서 또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우 거기만 생각하면 고생했던 기억밖에 안 나. 이러면 더 악영향만 남게 되는 거죠. 덤터기 쓴 기억만 남고. 결국 여행의 심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전국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어떤 이제 판잣집들이 몰렸던 달동네나 이런 원도심이나 이런 데 이제 벽화마을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는 또 어떤 여행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서 막상 보면 이거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그런 느낌은 또 받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 일부러 시간 내서 돈 들여서 가서 그걸 그러니까 체험해 보려고 하는 그 심리가 뭘까? 결국은 거기서 한편으로는 내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환기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좋은 감성으로 남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욕망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부응하는 어떤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반대로 좀 바가지 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은 느낌과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먼저 요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저게 뭐냐면 진행자의 본분과는 상관없이 쓸데없는 게 궁금한데 바가지 요금이라는 건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롱 환자라는 것도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왜 바가지 나이롱이 왜 등장할까요? 나 그게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관용적 표현이 바가지가 왜 나왔을까라는 바가지 제가 찾아봤는데 있어요? 뭐예요? 그 구한 말에 어떤 그 해외 도박이 들어왔었는데
그 도박에서 바가지를 썼답니다. 바가지를 네. 이제 사용을 했답니다. 실제로 도박에. 예, 아 도박 도구로 실제로 바가지를 썼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물리면은 바가지 썼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 배웠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박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나면 가져갈 건 바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고 집에 가는군요. 거창한 마음에. 그랬는지. 혹시 나이롱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롱은 갑자기 오늘 나와서 혹시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시면 좀 댓글로 좀 달아줘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일론이 처음에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물건이었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면보다 굉장히 안 좋은 섬유잖아요. 아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렇지. 불편하니까 그렇죠. 면 소재가 최고다라는 걸 다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가짜 상품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나일론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제가 알고 그럴싸한데요. 있는 정보라 틀릴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맞대야 돼. 집단지성. 예.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김근식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가 16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아동 성범죄 가해자로 밝혀져서 현재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1심에서는 기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1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를 기각한 이유는 김근식의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항소심 첫 재판에서 뒤집힌 거예요.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자료 제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서 아마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리적 거세는 이른바 생식기를 정말 물리적으로 없앤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예 없앤다. 예.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성적 충동을 통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거세라는 굉장히 좀 센 단어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천지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주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재범률을 봤어요.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7월 달에 관련 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그 이후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출소 후의 재범률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아, 진짜로요? 예, 최근 수치를 보면 한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화학적 거세 명령 자체를 법원이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아요. 실제로 2011년도 이후의 통계치를 보면 청구,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이 그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68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청구 건수에 다 인용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절반에도 인용률이 미치지 못합니다. 인용률이 28건에 불과해요. 기각이 3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현장에는 화학적 거세 구형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더라도 기각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유효적절한 범행의 통제 수단인지에 대해 법원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영에 수렴한다며. 그렇죠. 지금 최근에 통계가 이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지금 김근식에 대해서 1심에서는 화학적 거세 기각 결정 내렸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네. 그 논리는 뭐였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에게 성충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어떤
수단이냐 그리고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그 신체성의 부작용? 그렇습니다. 뭐 골밀도가 상당히 저하된달지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고민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그럼 전문의를 한번 불러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두 분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세잖아요. 화학적 거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영구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리적 거세는 영구적이지만 화학적 거세는 한시적 조치거든요. 진짜 그 말씀 잘했네. 이건 계속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입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인가 정기적으로 계속 주사를 맞아야 안 맞고 되고요. 도망가면? 그럼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한계는 있는 거네요. 작심을 하면. 게다가 이제 호르몬 촉진제를 먹어서 중화시킬 수가 있대요. 또 그런 게 본인이 약물 효과를 중화시킨다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키는 거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또 따로 첨가방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을 먹어서 다시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계속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그 약을 먹었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값이 있고요. 부작용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한 명에 들어가는데요. 맞네요. 네. 많이 들어가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49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치료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범죄자고 계속해서 재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회적 비용은 저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 세지 않나. 원래 명칭은 찾아보니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더라고요. 네. 약물 치료라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화학적 거세를 표현이 좀 더 자극적이고 직접적이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 표현이 화학적 거세에 대한 좀 거부감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거세의 방점이 찍히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리 한민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범죄 심리학하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그 성범죄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성성 확인형, 권력 추구형, 분노형, 가학형, 기회주의형 이렇게 성범죄 이제 동기나 이런 거에서 한 5개쯤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권력 추구형이나 분노형, 가학형 같은 경우는 성역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약자를 어떤 제약을 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데 남성성 확인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마다 남성성에 대한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남자가 뭐 더 역할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고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미치지 못하는 남성들이 자기의 남성성을 이제 전통적으로 하위에 있었던 이제 여성들에게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성범죄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게 원리가 같네. 제가 어디선가 귀동량으로 들은 게 그래서 성폭행 시도하고 이런 남성을 오히려 여성들이 강하게 대받아치고 저항을 하면 도망간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그 남성 유행 보면 평소에는 되게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어떤 그러니까 뒷전에 밀려 있는 듯한 어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 남성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자기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성이 강하게 나오면 다시 원래 그게 발동해서 도망가 버린다. 제가 귀동량으로 그런 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남성성 확인형 유형의 범죄자일 거고요. 근데 이제 분노형이나 가학형 범죄자한테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더 오히려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성범죄 대처 매뉴얼에는 일단 크게 반항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반항을 하지 말라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빨리 신고를 피해 최소화 하고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행이 되려면 처음부터 이제 그냥 일반 성폭행범은 이 약물 치료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도착증 환자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약물 치료니까 환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성충동이 자제가 안 되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의 속성상 이거를 질병으로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에 의한 범죄로 인정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장유미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에 좀 더 수사 과정에서는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사람을 치료 관점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잘 들여다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처벌의 목적이니까 뭐 하나 걸려서 유죄 나오면 땡이다. 자백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 아니 이 화학적 것의 명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다뤄보신 분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변호사들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 그 이후에 제가 이 수치를 찾아봤는데 거의 실무에서 이제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부가 명령을 하는 건 검찰의 몫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울지 수강 명령을 부과할지 아니면 화학적 것으로 약물 치료를 받게 할지.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냥 습성이 있으니까 이거 어떤 성범죄의 유형을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뭐 피해자가 아동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는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거거든요. 수강 명령이랑은 성격을 완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습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현안을 다루게 된 것도 김근식 케이스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렇죠. 김근식은 출소한 지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5년을 살고 나왔었어요. 성범죄로. 그 이후에 미성년자, 아이들, 본인의 이 하얀색 그 SUV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저씨가 너무 힘든데 짐 좀 들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악용한 거죠. 그 습성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부가명령까지 검찰이 언론 주목도도 높고 하니까 한 건데 일반 케이스에서는 상당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 건강한 정신으로 이성적 자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성도착증 이제 환자 수준이 되면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흔히 약간 좀 과장해서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제적 방법을 쓰지 않으면 자제시킬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물리적 것이든 화학적 것이든 이게 이제 그 강구되고 집행되는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도착증 환자인가 아닌가가 먼저 판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처벌만 어떤 끌어내면 그걸로 땡이니까 검찰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으로도 힘드니까. 근데 사실 아동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했다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게? 격리를 해야죠. 정리. 뭐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쓰세요. 격리.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격리. 그러면 그거 입증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 화학적 거세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입장인데요. 아 그래요? 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근식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욕 때문에 그 잘못된 그런 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변태적인 성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유형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학형이라든가 권력 추구형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이제 사례가 이런 화학적 거세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방식의 위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이제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분노 표출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욕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이제 다른 무기나 이런 걸로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저가 성충동이냐 권력 충동이냐에 따라 날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성도착증 환자여야지만 이 화학적 거세 처분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명히 면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런 진단을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검사가 자기 돈 들여갖고 진단한 것도 아닐 거고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 이 당사자가 이제 피해자였어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엘리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유학을 하기도 했고 자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충동이 어떤 상황에서 자제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는 자제하려고 하는 안 된다. 그 결혼까지 했어요. 그 부분을 가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받고 피해 회복을 피해자한테 하고 이런 절차와는 별개로 치료를 어느 정도로까지 받고자 했으면 단순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본인이 바디캠을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 행적을 사람들한테 위해가 될 수 있을까 봐 지금도 바디캠을 차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본인이 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자,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적 거세는 물리적 거세는 더 나가서 전자발찌들 그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우미 변호사는 사전적 측면에 있어서 치료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없죠. 모든 사전적인 조치는 피해자 중심으로 재편돼 있죠. 당연한 거지만 이 피해자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도 당연히 필요한데 어려운 부분은 성적 충동이란 게 결과물로 추단되는 거예요. 몇 회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이 내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를 바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한때 엄청 꼴초였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패치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금연 패치를 준다고 갔어요. 최고 단계 헤비 스모커가 나와가지고 패치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패치를 붙이고 또 피웠지. 진짜 헤비 스모커네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끊었어요. 한 칼로 끊어버렸는데 말 그대로 이게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충동을 느낀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의료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화학적 것에 대해서 일단 불편해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이 주는 그런 자극적인 부분 그걸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2차 처벌이 아니냐. 이미 다 형법에 의해서 정해진 구속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또 화학적 것을 하는 건 2차 처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약물 중독자들도 다 형법에 의해서 이 구속 형량을 다 채우고 나면 치료 명령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독착증에 의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판결에 따라 형을 다 채우고 나오면 그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서 다시 갱생해서 사회에서 그 사람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치료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제 사법 체계의 그 역사를 좀 보면 처음에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단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고문 등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유일한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법에 담기게 됐는데 지금은 또 형사법에서 이슈가 사법적 회복이라고 해서 그러면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지원이 되지도 않고 제가 그런 걸 봤었습니다. 이를테면 살인 현장에 유가족들은 남겨지는 거예요. 피해자는 사망하고 그 피가 튄 이런 부분이 증거 보존된 이후에는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이랬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피해자의 방점이 맞춰지는 건 당연한 전제인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들 처벌이 과연 만사인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가처분들, 신상공개를 한달지 전자발찌를 채운달지 수강명령을 내리고 이런 화학적인 거세 측면도 고민을 하는 건데 항상 이런 부분은 이중처벌이다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미 죗값은 치렀는데 왜 수치심을 주느냐, 수치형을 부과하느냐, 전자발찌를 왜 채우느냐. 이게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논의로까지 확대가 되는 그러면 것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화학적 거세 법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효가 있습니까? 평생입니까? 이게 평생으로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 형을 내리더라도 그렇게는 내릴 수가 없고요. 이 제가 알기로는 이 횟수, 월에 몇 회 그리고 그 기간은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호르몬 억제를 시켜가지고 하는 원리라면 그 기간 지나면 다시 호르몬이 분비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케이스에서는 자기가 약을 타서 먹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은 이게 뭔가 수치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이게 뭔가 어쨌든 규제를 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받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성충동 때문에 본인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성충동 자체가 없어지니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편안함을 느끼니까 치료 기간이 끝나도 나 더 치료 연장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맞으면 네. 신체가 이제 반응을 네, 노화가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그렇죠. 노화도 되고 그렇죠. 이제 약물 치료 이게 치료의 개념이니까 좀 수치를 낮춰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법적인 보완 부분도 있어요? 필요한 게 화학적 있어요? 거세에 대해서요. 일단 함부로 단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김근식 케이스도 본인이 극구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 진단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요, 이 의학적인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의료 전문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데 법원 단계에서 이런 상시적인 전문인 제도를 전문 감정인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이거는 인생이 상당히 굉장히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짚어주신 대로 고통을 호소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 충동을 내가 억제를 못하겠다고. 그럼 좀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늘어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진단에 대한 절차를 아주 법제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고 하는 그 말, 정말 거기에 재범률 제로에 수렴하는 게 맞다면 우리 심리학자 계시니까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가 사실은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결국은 동물적 영역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그 사람의 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어떤 신체 생리적 어떤 현상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 분비의 그러니까 결과다. 그러니까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본능에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이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인간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장애라는 부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호르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기제의 영향을 받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의 의지나 이성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이제 장유미 변호사 말씀대로 화학적 거세를 했는데 약물을 투입했더니 재범률이 제로에 수렴한다면 이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란이 성립되는 것은 그렇게 약물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정신적인 어떤 그 처치거나 정신적인 어떤 노력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재범률이 제로에 수렴된다는 것은 정신적 영향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물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유형의 성범죄는 적어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본능과 이성의 충돌과 그 안에서 나오는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대부분은 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가을 되면 남자들 우울해진다 그러는데 가을 되면 제가 우울해집니다. 봄 되면 기분 좋아지고 너무 이렇게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렇죠. 보통 속설이지. 썸 타는 계절은 너무 막 이렇게 기분이 말랑말랑해지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것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내 감정 변화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반해서 또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또 다르게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제 얘기는 분비량의 차이 아니냐. 그러면 분비량이든지 뭐 수용기의 문제든지. 그러니까. 그럼 신체적 특성에서 나오는 결과라면 신체적 그 처지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맞는 거죠. 최근에 뭐 뇌과학에서도 그렇고 사실 근대에 들어서는 인간을 딱 전제할 때 이성적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확고한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뇌과학 이런 거 나오면서 엄청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렇죠.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의 인간들이 통제가 된다는 건데 화학적 것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다면 요즘 성범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 그럴 법한 케이스들도 제 주변의 변호사들도 그냥 유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를테면 손, 무릎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가벌의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죄하는 건 최선 아닙니다. 일시적인 부분, 동종전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적 것의 대상으로조차 분별하지 않고 다만 지속성을 가진 범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활발히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대충 이제 세 분의 의견이 좀 약간 그 접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그 마구잡이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하지만 아까 이제 그 한민 작가님이 몇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 특수 유형 같은 경우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하셨던 거 좀 장윤미 변호사 말씀도 거의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M장도 화학적 거세에 이제 동의한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제 민심은 이런 쪽으로 여론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판결 추세를 이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관찰거리라고 봐야 그리고 될까요? 대중이 분노하는 사건의 그 범죄자가 성도착증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그냥 성폭행범이라면 또 이게 대중이 아무리 원해도 화학적 거세 처분이 내려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맥락으로. 다른 맥락인데 뭔데 이제 대부분의 대중분들은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만 내려주면 누구나 다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구분이 돼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